자, 잠깐 들어가기 전에 그 교재에서 잠깐 틀린 게 있어가지고 좀 고칠게요. 거기 그러면 3차 대립에서 그 하이브가 있죠. 하이브는 그 표에서는 지금 차카타이 한국 쪽으로 넘어가는데 오고타이 계열이야. 오고타이. 그래서 오고타이 이렇게 좀 톤을 좀 수정해 주시고요. 3차 대립은 이제 쿠미나이 가문이 투도이 가문이죠. 이 투도이 가문에 대해서 이제 조치가하고 차카타이하고 오고타이 가문 세 개 가문이 대립했던 건데 결론에는 이 네 분이 정리되지 못하고 사하고 분열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고타이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오고타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별표 하나 정도 쳐놓으세요. 자, 오고타이는 데칸이라는 친구로 정하죠. 데칸이라는 것은 뭐냐? 칸 중에 칸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칸도 이제 너무 세 빠져가지고 일종의 칸 중에 칸. 그러니까 중국 치고만은 뭐죠? 황제죠. 그 다음에 코에타이에서 데칸이 선출되는데 여기는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몽골 제국이나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원나라나 합의 계승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코에타이를 거쳐야 돼. 네. 물론 이제 자기가 내정됐다더라도 이 쿠이타이라는 걸 통해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쿠이타이 대가가 선출됐고 그 다음 남손과 동맹을 맺어서 어디를 멸망시키면 금을 멸망시키죠. 예, 금을. 그리고 이제 고려를 침입하죠. 근데 이 고려를 침입할 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중국 대륙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친 거예요. 그래서 몇 차까지 치죠? 1차에서 6차 때까지. 그래서 초기 때는 이들도 약탈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고타이 때 이제 그 약탈적 전국적으로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고려까지는 이제 약탈적. 왜냐면 지배할 이유 때문에 공격한 건 아닌데. 근데 6차 들어오면서 이게 아마 몽키탄 정도 들어갈 때야. 그때는 몰려가는 전국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쿠미나이가 집권하면서 조공식 관계가 맺어질 때 때마침 딱 항복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고려당 국가가 유지가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전국국가 체제가 성립됐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위구르 계통의 사람, 이제 서역인들, 그러니까 상목인들 이제 도와줬죠, 옆에서. 그래서 이제 금나라 정책을 계속 교조를 발행하고요, 홍보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칼락도로 전해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이제 그 수도가 없었죠. 몽골 민족들, 유목민족 이때 돌아다녔는데 칼락포로 했다. 칼락포는 그 몽골의 평화에 있는 도시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체계를 이제 확립해서 역참제를 마련했다. 그래서 그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역참제죠. 그래갖고 이제 곳곳에 이제 칼락포를 중심으로, 나중에 대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사방으로 역참을 둬요. 그래갖고 영마다 말을 비치시킨 다음에 도대로 이제 왕의 명령을 이제 전달하고 신속하게 말을 바깥할 수 있도록 역참을 뒀다. 이건 그 뒷부분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바투 주치의 아들이던 바투 시대가 유독 먼저 가죠. 그래서 러시아를 정복하고 그 니그니치 전투에서 동료 그 연합군대를 적발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더 나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네. 그 유럽까지 정복을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철수가 거야. 누가 죽었죠? 오고타이까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몽골 습관을 보면 그 전쟁을 하다가 칸이 죽으면 일단 기한을 해야 돼. 그 쿠에타이에 참석해가지고 황제를 이제 칸을 선출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철수를 하죠. 그래서 러시아 사가에 머물다가 키차코 왕국을 세우시죠. 그때 이제 누구하고 대립한다고 했죠? 그 당시 오고타이 그 칸의 아들이었던 피우가 대립을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몽케를 보죠. 몽케. 자, 그 이제 왕위는 이제 키우기 죽고 나서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투로이한테 넘어가요. 투로이는 그 저기 징기스칸 막내 그 저기 아들인데 투로이 자체는 이제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아들들이 이제 계속 왕위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뭐냐면 몽골 왕실에서 제일 이제 우대받는 그 가게가 되는데, 이 몽케는 그 당시 이제 그 자기 동생이었던 훌라부를 서역으로 원정을 보내죠. 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단국이 되고요. 그다음에 훌라부가 이제 셀주크와 아바스 왕조를 멸망을 시켜요. 같이 멸망을 시켜. 왜냐면 그 당시 아바스 왕조는 셀주크 왕조부터 보호받고 있었잖아요. 같이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단국을 건설해서 이 당시 투르크로부터 서아시아 패권을 탈취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셀주크 투르크가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셀주크 투르크는 언제? 몽골족들에게 멸망을 당해요. 네, 몽골족들.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원정 도중에 사망을 하죠. 양양성 전투에서 이제 남성을 공격하는데 그때 이제 대포에 맞아서 죽어요. 네, 돼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톤이나 데리고 뭐 진앙주를 공격했다.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쿠미나이 대간이 즉위할 때 4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4분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아리쿠 국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이두. 그래서 아리쿠 국회를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폴라드가 그 쿠미나이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이라크 독립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 아까 하이두하고 싸운다 했죠. 그래서 하이두하고 싸우면서 완전히 이제 오고타이, 차카타이, 이라크 티차카 분리돼 나가죠. 그래서 상황국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 원이 제일 수장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국은 형식적으로 복속되지만 실제 독립국인 형태도 이제 유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을 보죠. 원. 자, 원인데 엄밀히 말하면 원은 그 중국 애들이 그렇게 불렸던 거고 실제로 뭐예요? 이거는 네, 원이 아니라 이거는 쿠미나이 울루스죠. 되게 이제 앞에 창립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란국은 뭐죠? 훌라고 울루스. 그 다음에 차카타이는 차카타이 울루스. 그 다음에 오구타이 울루스. 그 다음에 바투는 바툴루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였던 주치 있죠? 주치 울루스. 그러니까 울루스는 민족 단위를 말하는 민족 단위, 큰 단위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이라는 명칭은 중국 애들 붙인 명칭이지만 일단은 그냥 공식적으로 계속 원을 하니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원을 세웠던 나라는 이제 쿠미라이인데 이 쿠미라이는 특징이 뭐냐면 몽골의 총원의 군사력을 바탕에서 또 중화의 경제력, 그 이스라엘 상업까지 이렇게 결합시킨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적을 보면요, 이 사람은 몽골의 대카림이었어도 중국의 황제의 어떤 모습을 띠죠. 그래서 중국 지혜를 많이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이제 북경호 천도하죠. 예, 북경호. 그래서 이 북경이 이제 그 대도라고 부르는데 대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대칸이 사는 곳, 그 당시죠. 그래서 이 북경은 후에도 이제 어디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 수도였죠. 그리고 중국식 국명을 사는데 원으로 계칭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중국 애들이 말하고 나서 중국 애들이 원사를 편찬할 때 원이라고 한 거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쿠미라이 울루스라는 말이 써요. 동아시아의 그 책에서나 세계사 책에. 예. 그 다음에 중국 연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국식 간료체들을 채용을 했다. 예. 그 다음에 교촌을 정비하고 그런 내용도 있어서 중국식 제도를 제일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송을 정벌하죠. 남송을. 그래서 중국 역사상 북방민족이 전 중국을 지배하는 최초의 나라가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요하고 금은 하복이나 여든신족지만 점령했잖아. 근데 이때는 전체를 점령하게 돼요. 그 후에 또 한 번 점령했죠. 누가? 청나라.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원나라의 이제 정책을 이제 볼게요. 원나라 정책은 몽골족 지상주의야. 예. 그래갖고 얘네들 이제 민족별로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들국을 나누는데 일단 그 몽골족이 제일 뭐냐면 주요 세력이죠. 이 몽골족들은 국족이라고 국족.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정치와 군사의 요직을 독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정치 군사를 뛰어날지 몰라도 재정이나 경제 행정을 잘 모르죠. 그거 누구한테 맡겨요? 서역인들. 그래서 이들은 생목인이라고 하죠. 왜 생목인이에요? 눈에 색깔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트로코 계통이나 아니면 이슬람 계통. 그래서 그때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활동하면서 제일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슬람 사람들. 왜냐면 이슬람은 상업 활동하는 과정에서 국경이만은 별로 안 좋아. 세금도 많이 띄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인인데, 여태 한인은 그 하복에 살고 있는 한족뿐만 아니라 그 하복에 살고 있는 발해, 고로, 여진, 거란족까지 다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고려도 많이 그 요동이나 저희 국경지역에 많이 살았어. 왜 그러세요? 잡혀오거나 자발적으로 갔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한인이라 이게 전체 인구가 14% 되고요. 거의 85%, 4분의 3은 어떤 사람이면 남인, 강남인이죠.
그래서 예전에 남송인들, 근데 이 사람들 만자나라에서 천대받았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원말 때 강남에서 홍보적인 난 같은 반란이 나는 배경이 돼요. 왜냐면 남인들이 경제력도 있고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대받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민족차별 정책 때문에 이 몽골족이 오래 못 가요, 원나라가. 100년밖에 안 가죠. 예. 근데 이에 반해 만주족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강남 신사층을 포용했잖아요. 그러면서 200년 이상 가죠. 이런 것도 이제 차이가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그 관리등용제도를 보자. 자, 이 관리등용제는 과거제도 대신에 문벌주의를 내세웠다. 과거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실시는 했어. 그래서 인종 때부터 해서 춘제 때까지 뭐냐면 순제 때까지 했는데 그때 누구가 이제 건의했냐면 충성왕이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제도를 했는데 근데 이 과거에서 그 선발을 할 때 민족부 컨터제를 실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 몽골 4분의 1, 생몽인 4분의 1, 한인 4분의 1, 그 다음 강남인 4분의 1. 참 평등한 거 같죠? 전혀 평등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임금 비중이 다른 거죠. 몽골이 1.5%밖에 안 되는데 4분의 1을 먹는 거고 남해는 임금 85% 먹는데 4분의 1을 전혀 평등하지 못해. 그리고 기껏 과거 시험에 합격해봤자 중, 지방, 수정단들 그 정도만 고위직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식이 있는 이제 그 강남 지식인들은 이제 과거 시험을 포기해. 과거 시험 포기하고 주로 어디에 이제 하냐면 그 시곡들 그 당시 연극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시곡 작가, 소설가, 유고에 그래서 이제 나간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소설을 쓰는 게 이 시기에 원만이랑 영초기의 시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대부분 높은 관료는 어떤 게 이제 선발하냐면 음서나 세습이나 추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수저들이 계속 금수저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선발 제도를 유지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극간에서 이제 그 몽골족의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이제 고위직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검은세족들도 과거 시험 많이 봐서 합격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원나라 과거 시험을 가고 이제 합격을 하는 그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검은세족들이 그 음성을 주고 합격했다. 하지만 실은 과거도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 보고 기출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원의 통치 구조를 보면요. 일단 몽골식 프리타의 추천제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징기스칸 직계자도 이걸 이제 몽골에서 황금시족이라고 하죠. 황금시족인 사람들이 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습제로 바뀌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세습제로 바뀌었다 해도 형식적으로 뭔 여죠? 프리타는 영어요. 예, 이미 내정대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식 관료 조직에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식 제도를 이제 했는데 중서성. 그래서 행정을 중서성으로 맡기고 그리고 그 육부를 거기에 속하게 하죠. 추민원, 군사, 어사대, 그 다음 감찰 이렇게 두고 그 다음 지방행정 단으로서 뭘 두냐면 노를 둬요. 노에 뭘 파견하냐면 바로가치를 파견하죠. 그 다음에 중국인 총관을 파견하고 그리고 그 밑에 부주협을 설치하죠. 이거 그대로 송나라제도 받아들이고 또 노 외에도 또 하나의 행정단을 만들죠. 이게 뭐냐면 행준성성이야. 그러니까 중서성의 그 파견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행성인데 이게 이제 지방 최고 행정단위가 되나요? 노를 이제 뿐만 아니라 이게 지방 최고 행정단위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행성에서 뭐가 빠지죠? 행이 빠져가지고 명청시대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 그 중국의 행정 큰 단위는 뭐죠? 성이야, 성.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성이 있었죠? 정동의 성. 그래서 중국이 내지성을 만들다가 반발할 때를 그만뒀잖아요. 예. 그래서 노와 행정성이나 지방 행정단위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몽골 원나라는 그 이제 군대를 배치할 때 이제 여기에 배치하는데 먼저 수도 군방에는 몽골군을 이렇게 배치시켜요. 그 다음 탄마치군이 있는데 이거 탄마치는 뭐냐면 몽골족과 다른 계통의 그 유목민족들이죠. 네, 타타르족, 나이만족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항군인데 항군은 어디냐면 강복인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강남에 배치시켜. 그래놓고는 또 신무군인데 신무군 예전에 항복한 남성군들 있죠. 이 사람들도
중간지대로 배치시켜. 그게 뭐 지역을 교체로 배치시켜요. 왜 그럴까요? 만약 반야를 얘기하고 수업 전제시키려는 목적이죠. 예, 그래서 여기 교묘하게 통치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의 조세제도 보죠.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이 원의 조세제도는 이제 언제 반영됐냐면 태종 때 반영됐어요. 태종 때. 오고타익 할 때.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조세제도가 없었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무조건 약하다고 그냥 뺏고 그랬는데, 이 태종 때 전국전 형태로 바뀌면서 체계적인 조세제도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이제 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당시 그 뭐냐면 그 위구노족 그다음에 이슬람의 이제 도움을 받아갖고 이제 조세를 전체로 정비하게 되죠. 이 조세의 전반적인 특징은 그 약탈적 성격하고 그 다음에 한인의 정통적 관행을 존중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중적인 성격이라고 할 때, 요때 이중적인 성격은 이중지배체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나라도 이중지배체가 있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한족하고 그 몽고족을 분리 통치를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다른 거예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중적 성격은 뭐냐면, 약탈적인 몽고족 세태와 몽고적인 어떤 성격과 그 다음에 전국지 한인들 세대를 같이 두 개로 운영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걸 뭐냐면 이중 분리체제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원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에도 마찬가지야. 다른 한국에서도 약탈적 세제와 그 다음에 그 정주민의 어떤 고변 세제가 서로 조합되는 그 몽고식 세제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강남과 강북의 지역적 특징을 반영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인구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네? 토지가 아니라 인구 중에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서 걷는 게 이득이죠? 토지. 네. 토지 생산이 높잖아. 그 다음에 강북과는 토지 생산이 낮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걷어요? 인구. 네. 그게 달라. 기준이 달라요. 네, 나중에 좀 설명했지만. 근데 이 강남과 강북의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원나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명나라도 계승이 돼요. 명나라도 보면 그 이제 일조편법을 만들기 전에 강남의 세제와 강북의 세제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강남의 세제는 주로 토지를 매개로 한 거고, 그다음 강북의 세제는 호구, 특히 사람을 매개로 하는 거야. 호구를 매개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조편법은 뭘로 이제 통합이 된 거죠? 토지를 매개로 해서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강남과 강북의 지역적 특징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답이야. 예전에 그 원나라 조세제 특징을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조세제도의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강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령과 가차를 봐요. 그래서 세령 가차인데 정세와 주세 중에 제일 무거운 쪽을 두는 거죠. 제일 무거운 쪽. 대개 보면 이건 뭘 반영하냐면 아까 얘기했처럼 강곡지역은 토지 생산이 높아 낮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세를 둘 경우에는 정세를 둘 경우에 더 이득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두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제 호구의 정세가 많으면 정세를 두는 거고, 땅이 많으면 지세를 두는데 되게 호구의 정세를 두는 호가 많기 때문에 정세를 두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정은 한인 세제는 이제 바탕으로 한 거고, 그다음 몽고식 세제가 있어. 이건 가차죠. 그래서 사료와 포원을 줬다. 그래서 사료와 포원은 이제 뭐냐 하면요. 이거는 이제 사료는 비단을 납부하는 거예요. 비단. 그다음 포원은 은을 납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은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교초로 이제 바뀌어요. 촌하고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원나라의 투명한 세법을 반영한 거다. 예. 그래갖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료와 포원은 납부 대상이 달라.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분봉된 영주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강남쪽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출세와 뭉탄세 이렇게 두 가지래요. 자, 이 출세는 양세법이죠. 누구의 세제일까요? 누구의 세제예요? 네? 이건 한인 세제죠. 얘가 있고, 그 다음에 문탄세인데 이 문탄세는 일종의 약탈 세제인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문탄세가 되면 이거는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걷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호남이나 호북 지역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문탄세를 폐기시키고 뭘로 바뀌면 하세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세법으로 통일되죠. 근데 초창기 때는 그 뭐냐면 약탈적 세제와 정부의 한인 세제가 같이 썼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원나라의 세제는 특징이 두 가지 있다는 거. 약탈적 성격과 정복지 탄인 세제. 그것이 있었고, 강남과 강구의 지역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뒤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동영상 개론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가죠. 자, 541페이지. 자, 531페이지는 태종 때 그 당시 세계 개편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43페이지에 보면 이제 원제국 때 세제 변화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남성이 정복하니 원의 세포는 몽골 제국 시대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하북 지역에서는 세자과 가차의 세포가 그대로 적용된 데 대해서 새로 정복한 간당 지역에서는 중국의 세포, 양세포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자, 이와 같은 독일 통일국가 내에서 두 가지 세법이 지역에 따라 실시하는 것 점에서 원대 세포 특성을 찾아볼 수 있고, 이것은 이중적 세포의 성격의 세포에 그대로 들어있다. 이때 이중적이라는 걸 주의할 것은 이중 지배체제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약탈적 성격과 정복적 한인의 세제가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강남 지역의 양세포 그대로 적용된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문탄세. 그래서 문탄세는 뭐가 반영된 거냐면 그 약탈적 세제가 반영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 책 좀 읽어보시면 이게 그 강자통치사에 있는 내용 요약한 거거든요. 근데 좀 잘못 요약한 게 있어. 그걸 좀 읽으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거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 세랑이나 가차부터 좀 읽어보죠. 세량이나 과차는 몽골 제국의 정복지를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몽골식 세법이다. 이러한 몽골 제국 시대의 세량 과차는 원 제국에 와서 변화되었다. 세량은 정세와 지세이다. 정세는 매 정마다 속 1석을 최고세액으로 하여 호의 정수를 증가함에 따라 점차로 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지세는 밭 1무에 3승, 논 1무에는 5승의 토지세를 징수한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세는 매호를 단위로 정하여 부과하였기 때문에 정이나 토지 중에서 많은 쪽을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장정이 없어도 토지를 가진 호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정이 있는 호는 세량의 부담호가 된다. 과차는 사료와 포은으로 이는 몽골 제국 시대의 태종 8년에 실시되었다. 다만 원조의 중통 원년에는 사료 액수를 종래보다 2배 증가한 22냥 사전을 징수하고 있다. 포은도 태종때에는 6냥의 세액으로 실시되었으나 헌종 5년에 4냥으로 감액되었다가 중통 원년에 중통초의 발행과 함께 은납에서 토납으로 바뀌었으나 포은의 명칭은 유지되었다. 한편 원이 남송 지역의 강남에 적용한 양세법은 특수한 사정이 세제 시행상에 나타나고 있다. 즉 원은 처음부터 강남 지방에 양세법을 실시한 것은 아니다. 원의 초기에는 추세와 문탄세를 부과하였다. 즉 지원 13년부터 하세 대신에 각 호에 문탄세를 부과하였다. 이 문탄세는 호세에 해당하며 하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원이 강남 지방에 추세와 문탄세를 과한 것은 추세를 화북의 세량으로 그리고 문탄세를 과차에 비유하여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문탄세를 강남에서 시행한 것은 원조 특유의 세제를 강남 지방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문탄세는 성종의 대덕 3년에 중단되고 하세로 바뀌었다. 그것은 호를 지니고 있는 주호에게 재산의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하였기 때문에 중등 이하의 하호에게는 견디기 힘든 엄청난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호광 지방에서 계속 일어난 농림 반란은 문탄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문탄세를 폐지하고 중국의 양세로 바뀌었다. 예. 그 다음에 이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541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문단은 이제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몽골 제국의 정복지 통치 가운데 예. 몽골 제국의 정복지 통치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경제 정책이다. 그것은 유목사회의 약탈 경제적 성격이 몽골 제국에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몽골 제국의 전정기 통치가 갖는 특징은
유목민의 욕구가 그대로 구출된 약탈적 성격과 함께 그러한 욕구를 억제하고 정복지 한인의 전통적인 관행을 존중하는 두 가지 통치 방법이 네, 요 두 가지가 있죠. 정복지의 관행을 존중하는 거고, 존중하는 약탈적 성격이 있는 거. 이게 뭐냐면 그 뒤에는 이중적 성격이야. 근데 이걸 이제 시험 문제 때 처음에는 이걸 이원적이라고 해석하거나 이중적 지배체제를 해석하는데 틀린 거예요. 이거는 원나라 그 몽골 제국 세제를 이해를 못 해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동양과 개성뿐만 아니라 강야종 목사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앞문장을 따가지고 지금 낸 거예요, 지금. 예, 요거는요. 예. 두 가지 통치 방법이 서로 대립과 균형을 반복하면서 진행되어가는 것이다. 몽골의 북중국에 대한 경제 정책은 태종 때에 이르러 제도적 정치가 마련되었다. 예. 제가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풀어볼게요. 몇 번을 보시냐면 264페이지 그 4번을 볼까요? 4번이요? 자, 거기의 내용과 일정된 관련된 몽골 제국의 임무는 이렇게 있죠. 자, 교주의 발생, 여참대 실시, 칼락범을 국도 정한다. 누굴까요? 모고타가 그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시냐면 이게 조세제도가 어디 나왔어? 아, 이 부분이네. 네, 284쪽. 283페이지.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구세제를 나타낸 통치제의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각자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그 밑에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나온 게 이제 그 정세, 지세, 뭐 강나의 추세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내용도 있는데 자 여기에는 물어보는 게 부세제의 부세제에 나타난 통치 특징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유목민의 약탈적 성격과 그 다음 한의 정통적 간행세가 균형하고 대립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게 이제 답이에요. 이게 그 근거가 동양사 기회는 아까 제가 읽었던 거 있죠? 이런 것에 있어요. 그래서 몽골 제국의 정복지 통치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경제 정책인데 그 유목사의 약탈 경제 성격이 몽골 제국에 가장 잘 나타나 있고 따라서 몽골 제국의 전면적 통치가 가장 특징은 유목민의 요구와 그대로 분출의 약탈 성격과 함께 그러한 요구를 억제하고 정복지 안에 전통적 가는 존중한 통치 방법이 서로 대립 균형한 방법대로 진행됐다. 그리고 이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원적인 통치 체제는 아까 이중지배 체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동양사 개론에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요 구세제의 특징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함정이 파져 있는 문제예요, 이게요. 예. 그래서 잘 읽어보셔야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는 중국의 그 원나라의 조세제도에 관련돼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제세 공개 제도를 좀 볼게요. 자, 제세 공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일반 민호의 직업에 따른 분류해갖고 국가 요역을 동원하는 거야. 그래서 민호라는 것은 일반 그 민이죠. 농민들은 이제 세금을 내고 그래서 군호는 군역을 담당하고 참호는 뭐와 관련된 건가요? 역참. 네. 그다음 타박호나 은방호는 뭐냐면 타박호는 사냥터를 지키는 사람이고 은방호는 오지도 있었죠? 매사냥. 네. 이런 것들 이제 해서 각각의 직업별로 뭐냐면 이렇게 구역을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 제세국이다. 그래서 그게 있는데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약타오가 있어. 악타오. 네. 악타오는 뭐냐면 몽골 남자가 항복을 위해서 영리 사업을 했던 특수상인들이야.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구노인들이죠. 위구노인들이 이제 서역상인들이나 위서역상인들이 돈을 잘 만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몽골 남자가 항복에 돈을 굴려가면서 그들이
본인의 이익을 챙겨주면서 또 동시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냐 하면 고리대를 하죠. 고리대. 그래서 이제 그 몽골 황족이나 황들이 돈을 맡기잖아요. 얘네들 돈 굴리지 모르니까 그냥 그 약타고에 있는 그 위구르나 이슬람상인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굴려 고리대요. 이걸 뭐라고 양고화식이라고 하는데 양고화식은 뭐냐면 양이 새끼를 치는 것처럼 계속 새끼를 치는 독립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일부는 자기가 또 먹고 어떤 배짱 있는 애들은 그냥 돈을 먹은다고 튀죠 그냥. 그래서 고려도에 보면 그 몽골에서 요구한 것 중에 보면 그 고려 도망간 그 악타로 있죠. 얘네들 잡아와라. 돈 먹고 튄 놈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백장이 되게 큰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악타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역은 뭐 그때 중국 역대 그 요역제도를 가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화폐제 정책을 볼게요. 일단은 중국은 은본이제예요. 은본이제. 그러니까 이게 은본이 태양이 아니라 뭐냐면 금, 동 중에 환율 비율을 어디에 정한다? 은을 기준으로 이제 해서 은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폐를 발행하죠. 그래갖고 이제 지폐를 발행을 했는데 이제 교초를 발행하죠. 교초를. 근데 이제 또 웃긴 거는 교초 은이 이렇게 교환이 안 돼요. 이게 그 매개로 교초를 은이 매개로 해갖고 교환하는 화폐가 아니라 이 교초는 분한지폐야. 그러니까 이제 분한지폐는 뭐냐, 불태한 지폐는 뭐냐 하면 그 달러 같은 게 예전에는 1달러를 가져가면 금 1달러를 줬죠. 그러니까 금을 담보로 해서 발행을 한 건데 이건 은을 담보로 해서 발행을 한 거 아니야. 은하고 상관없고 그러면 이게 지폐가 어떻게 유통이 되냐. 사람들이 그 당시 믿을 수 없는데 그때는 영가를 통해서 유통이 돼요. 영가는 뭐냐면 원나라도 마찬가지로 영세라고 해서 영을 전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판매권은 상인들에게 줬죠. 독점 그 지정된 그 판매권은 상인들에게 줘서 이들이 이제 판매를 하는 거야. 정부 대신에. 그때 판매 권한은 그 이제 줄 때 그때 판매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뭘 주고 사냐면 교초를 가지고 줘야 돼. 그러니까 교초를 주고 판매권을 사야 되기 때문에 교초가 일종의 뭐가 되냐면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자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초를 너무 반응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내에 유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교환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일단은 자기 판매권을 얻으려면 이게 뭐냐면 교초는 있어야 되니까. 영가화가 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화폐 정책을 유지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화폐 정책 그대로 계승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명이죠. 그래서 명 초기 때 원나라가 완전히 보초를 발행했어. 근데 보초는 그냥 종이 지폐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없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은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나라의 문화를 이제 볼게요. 원나라 문화. 원나라 문화도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한번 볼게요. 자, 특징은 뭘까요? 국제적이고 개방적이다. 서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적인 요소하고 그 다음에 그 송나라적 요소가 부합됐어. 당나라적 요소는 뭐죠? 그 국제적이고 개방적이고 송나라 요소는 서민적이죠. 왜 서민적이냐? 원도 마찬가지로 송나라가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남성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그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되게 서민적이다. 특히 원나라 같은 게 이제 이민족 통치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민족들은 이제 그 뭐냐면 웃는 보다는 뭐예요? 본능을 즐기죠. 활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극 같은 연극들이 발달됐고 그때 이제 시국의 성상과 비파기 그 다음 구어체 소설들이 등장하죠. 삼국지 연희, 수호지 그런 것들인데 그 어떤 책이 삼국지 연희나 수호지를 명나라 때 만들었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책은 원나라 때 만들었다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라주의라는 사람이 뭐죠? 원만 영촌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비극 시국이라든지 소설 이런 것들이 왜 널리 유행했냐 그러면 대중들이 원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지식인들이 과거 시험을 이제 안 보고 거기에서 이제 세월을 그걸 주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자, 하여튼 이런 원극이나 이제 소설 같은 것들이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종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교들을 받아들이죠. 원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개방적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정부할 때도 다른 나라의 훌륭한 점도 금방 받아들이고 종교도 그대로 믿게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종교를 결정한 것이 뭐였죠? 국가였죠. 예. 근데 그래서 하나의 왕을 하나의 종교에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었다는 밖을 갔는데 원나라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원나라는 다 믿어도 돼. 다만 누구한테만 충성하면 되죠? 하나한테만 충성하면 돼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유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들이 등장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때 이제 원나라의 이제 남아교가 이제 국교화됐는데 이 국교화됐다고 다른 종교를 믿는 건 아니고 믿지 못하는 건 아니고 국교화됐다고 왕실의 보호를 받았다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대표적인 남아교 승려가 누구냐면 파스파죠. 그래서 이 파스파가 만든 문자가 무슨 문자예요? 파스파 문자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오지만 파스파 문자라는 거. 근데 이 남아교 때문에 나중에 재정당이 많죠. 이 남아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불상이나 불사 이런 것들 건축 비용이 많기 때문에 재정당이 많았다. 그래서 원나라 제국과 이제 관련이 있고요. 멸망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 최초 전래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네스티우스교는 그 정통 카톨릭은 아니잖아요. 이때 이제 카톨릭이 최초 전래됐는데 그래서 칼빈이 루블키나 이런 사람들이 파견돼요. 칼빈은 이제 뭐냐면 그 몽골 내정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파견한 거고 교황이 루블키는 그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파견된 수도사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서 이제 카톨릭이 전파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인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이란국 초기 때 보호를 받아요. 이란국은 이제 지배할 때 초창기 때는 이슬람교를 탄압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보호를 해줬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이슬람화 돼버리죠. 이 이란국이. 그래서 이제 이슬람 있고 이슬람교가 이제 널리 보급되고 이슬람교는 당나라 때 처음 들어왔죠. 근데 널리 보급된 것은 원나라 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등장을 했다. 보호를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 과학기술은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수신력이 제작되죠. 우리나라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1년은 365.2425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과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조선 초기 때 여기가 자체적으로 자칭 주장했던 칠정산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수신력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용어는 몽골어고 공식 문서는 파스문자에서 몽골 지상주의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 학술적으로는 그 유교의 침체 속에서도 성량을 계산해 성량을 간악화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성량을 간악화시킨 거죠. 주장을 간악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론을 했죠? 허영. 이거 주장을 간악화시킨 거는 언제 때죠? 명청시대 때.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시한 동성우력의 교육 보자. 이것도 요즘에 시험 문제 나왔죠. 역창대 관련돼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근데 지금 에어컨이 꺼진 거예요? 뭐예요? 꺼진 것 같아. 갑자기 더워지네? 근데 왜 문제가 꺼지지 얘가? 자, 이 원의 동성교육이 이제 예전에도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거기 이제 원나라가 이제 동성교육이 활발했던 거는 그 뭐죠? 강대한 영토죠. 그 동서에 아우는 강대한 영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동서교육이 이제 활발했는데 그래서 이제 동서교육 활발한 이유를 이제 좀 보면요. 강대한 제국 성공으로 동서교육 통해 방해가 되겠죠. 방해가 되어졌죠.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개별 국가들이 없어졌잖아. 그리고 교육로가 개척되고 타문화의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몽골족도 상당히 개방적이라고 했죠. 문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나오는 것이 역참제예요. 네. 역참제를 이제 몽골 잠치라고 하거든요. 잠치.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보통 그 육상 교통로가 있고요. 유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해상 보통의 수참, 해참 이런 것도 있고, 특이하게 국참이라고 개썰매 역참이 나와요. 북방 지역에. 네. 그래서 저도 조사해서 여기 적어놨어. 네. 그래갖고 이제 목적은
교통과 운수, 통신과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요. 그래서 오고타이크 할 때 새로 건설된 카나콘을 중심으로 역참대로 정비를 했고, 역할은 역마, 숙식, 식량을 제공하고, 뭐냐면 폐를 지급했는데 폐를 폐자라고 폐자. 여기 빠졌네. 폐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똑같은 폐자. 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마패라고 하죠. 마패. 네. 마패 들어오셨죠? 네. 그래갖고 이제 보통 왕의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뭐 이제 길 가는 이제 상인들 이런 데 숙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역참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숙식하는 장소와 그다음 말을 같이 구비를 했고요. 말을 부를 때는 패전에서 그 마패를 주면 그 마패에 그려져 있는 말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몽골식 역참제는 고려 후기 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 때까지. 그래서 고려와 조선 시대 때 그 후기 때 그 역참은 이 몽골식 역참제야. 예. 근데 뭐냐 고려 중기 때 우리 고려의 역참제가 있었는데 몽골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종속국왕 만들 때 6가지 요구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참제 정비다. 몽골식 통일시켜라. 그래서 너희들이 뭘 했는지 우리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몽골식 제도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또 관련된 사유들이 마다크폴의 동방경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분 밖에 연예인들이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용했나봐, 니네들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총계, 바닥에, 비닥에 다 이용했죠. 예. 그래서 육류의 효율을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죠? 시박사죠. 예. 그래서 이 시박사는 언제 설치했다고 했죠? 당나라 때 설치해서 방송원, 명나라 때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남방무역, 남해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그 남해의 중심된 간주나 청주 그런 남방 도시에는 병방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거주지들, 예,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그 원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당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중에 당나라 때 만든 신라강도 이제 변방이에요. 이런 것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밑에 있는 시박사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예.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박사의 역할 같은 것들. 무역세의 징수, 무역품 판매 허가증의 교부, 본박의 승용 등을 맡아도 왔다. 관명으로서의 시박사는 당나라 결혼 연간에 나타났지만 제도로서 실질적인 정비가 있었던 것은 남해무역이 크게 발전한 송나라 이후였으며 광초를 비롯하여 슈안조, 원조, 밍조, 항조, 수조, 미조 등지에 증설되었다. 장관도 처음에는 수제지의 주지사나 전우사를 겸임했으나 징비한 사치품을 다루는 남해무역은 정부 수익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을 다하게 되었으므로 1102년 남해무역을 전담하는 제거 시박사가 설치되었고 명나라에서도 그 사무가 있게 되었다.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써서 밀무역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남해무역은 광통 한 항구로 축소되었다. 청나라 때에는 해관이 설치되어 시박사는 폐지되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 항공인의 중국사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보시면 237페이지. 자, 237페이지에 보면 몽골 제국의 이제 교통로가 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몽골을 다녀왔던 그 성교사들이나 그런 내용도 있는데 몽골 제국부터 성교사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네.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에 걸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동서 문물의 교류가 활발하게 촉진되었다. 광대한 제국이 성립해 교통이 원활해졌을 뿐 아니라 제국 통치를 위한 교역로가 개척되었고 역참제가 정비되어 공식 사절과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동서를 잇는 교통로는 크게 3개가 있었는데 초원길과 비단길 및 바닷길이 그것이다. 초원길은 원래 스키타의 기마민족에 의해 개척된 것인데 북위 50도의 초원지대를 통과한다. 또 비단길은 한때 이미 개척되어 동서 문물 교류에 이용되었던 것이다.
또 바닷길은 강성시대 이래 발달한 길인데 광주와 항주 혹은 청주에서 출발해 인도 차이나 반도를 거쳐 인도에 옮기고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바그다드와 타브리즈에 이르는 길이었다. 광주와 청주에는 시박사가 설치되고 외국인 발교지가 생겼다. 청주는 2단계 중국인 포수경이 남북말 청주인 시박사로부터 활동한 것으로 유명하다. 몽골 제국은 생모민이 우대했기 때문에 많은 유럽인과 아라비아인이 중국에 찾아와 자신들의 학술과 종교를 전했다. 가톨릭 신부로는 플라도 카르피니가 교황의 명을 받아 몽골 제국을 방문한 후 우리가 타타르인이라 부르는 몽골인의 역사를 썼는데 보고서이자 여행기였다. 또 루브르크 역시 국왕의 명에 따라 총학기를 따라 여행했고 귀국 후 루브르크 여행기를 썼다. 원래 중국에 온 유럽인의 여행기로 가장 유명한 것은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경록이다. 이 책에서 그는 세밀하고 예리한 관찰력으로 국경의 근무와 궁정 생활을 쉴 때 석탄과 지폐 사용, 역참제도, 중국의 수출 상품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또한 모로코의 이븐 바투타 등의 여행기도 유명하다. 이외에 중국에 와 영경의 교회를 세우고 30년 동안 가톨릭의 포교에 힘쓴 인물로 몬테코르비노도 있다. 중국 측에서도 이들보다 먼저 칭기즈칸의 원정을 따라가서 여행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1219년에서 1222년 원정을 따라 중앙아시아에 갔던 야요 조제와 전진교의 부처기 등이 그들이다. 몽골 제국은 그 파토가 유라시아에 미친 만큼 영역 내 민족 구성은 다양했다. 네, 여기까지 읽으시고요. 저기 그 뒤에 옆에 보면 우리가 탄탄하게 그 몽골 역사, 그 다음에 뭐 카르피아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요르크가 썼던 요르크 여행기, 그 다음에 동방공무 있죠. 네, 그것도 다음 사람 읽어볼까요? 네. 우리가 타타르인이라 부르는 몽골인의 역사. 이탈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코의 수도파인 카르피니가 교황 이노센트 4세의 명을 받아 몽골인에게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것을 권유하고 그 내정을 살피기 위해 몽골을 여행한 여행기. 1245년 리옹을 출발하여 육로를 거쳐 몽골 제국의 수도 카라코름에 도착하였다가 1247년에 귀국했다. 루브르크 여행기. 프랑스 프란체스코의 수도사인 루브르크가 군사적 동맹을 바라던 국왕 루이 9세의 체서를 받아 몽골 제국으로 여행한 여행기. 1253년에 출발하여 1255년에 귀국하였다. 루이 9세에게 바친 보고서, 즉 여행기는 카르피니의 여행기보다 훨씬 상세하여 13세기 중아시아 이 몽골 고원의 사정과 지리, 풍습, 언어 및 종교 등을 아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동방경록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상인 마르코 폴로의 부수를 토대로 작성된 여행기. 1275년에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원나라의 항구에 이르러 쿠블라이를 만난 후 여러 군직을 지내면서 중국 국지를 여행하고 1290년에 바닷길로 페르시아만을 거쳐 1295년에 베네치아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전쟁에 참가했다가 포로가 되었는데 1298년부터 1299년에까지 제노바 감옥에서 루스 티첼로에게 할 수 있는 동방여행 경험을 입수하여 완성된 책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외국인 우대 정책을 보죠. 그 당시 몽골에 많은 서양이나 유럽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활동을 했는데 그 배경이 됐던 것이 이제 생모민들 진출, 우대도 했고 이 사람들 진출 이런 것도 이제 배경으로 해갖고 했죠. 그래서 특히 유럽인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면 유럽인들이 이제 몽골 군대한테 깨졌잖아. 그래갖고 이 몽골 군대의 위력을 이제 실감하고 이들을 개종하겠다. 그래서 카토에서 개종하겠다 했는데 개종은 뭐 개뿔 개종 안 됐죠. 근데 이제 몽골인은 이제 마음이 이제 넓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공존을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이 또 우리를 칠 수는 모르잖아요. 그 몽골 내종하고 사병하기 위해서 뭐 국왕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심심하면 이제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몬테코르비라는 사람인데, 이 몬테코르비는 그 당시 이제 교황의 동방 포교의 임무를 띠고 베이징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신약성서를 몽고로 번역하고 복경에 최초의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는 너무 유명하죠? 이탈리아 상인 출신인데 아버지에 따라 대도도 방문하고 쿠베라이탄 시대 때 또 원에 관리를 지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좀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걸쳐 소아시아에서 페르시아로 있는 뒤에
이단 지원 행동에서 파묘 공원에서 이제 몽고 도왔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올 때는 또 바닷길 유행이죠. 이게 중요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몽고 들어올 때는 비단길 유행했지만 나갈 때는 뭘로 했죠? 이거 갈 때는 바닷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감옥소에서 갇히면서 그 뭐냐면 썼던 책이 그 유명한 동방경록이에요. 네, 동방경록. 그 다음에 이문박두라는 사람인데 이문박두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3대6 줄기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돌아가면서 일종의 썼던 기행문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건데 그 마르코 폴로가 좀 허풍이 많아. 이게 좀 자기가 보고 들은 들은 얘기들 많이 적어놓고 좀 약간 가장되고 허풍이 많은데 이문박두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적었어. 네, 사실적 객관적인 비율을 이제 많이 남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브르크죠. 이 루브르크는 그 노예 구세가 이제 파견을 했는데 이게 선교사, 루브르크는 수교사예요.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카자흐로 가가지고 이제 보고적인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 루브르크의 여행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다. 여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루브르크가 이제 어떤 길을 어떻게 이제 거쳐가지고 했나? 이 사람은 주로 이용했던 길이 초원길이죠. 초원길. 예.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408페이지 펴보세요. 자, 1408페이지에 주 29번 한번 읽어볼게요. 루이 구세의 사절 루이는 티차크 항구의 사라이를 떠나 카라푸르까지 가서 모케타를 만났는데 킬키즈 초원을 지날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들은 서둘렀다. 우리들이 지나가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말로 하루 정도 걸리는 곳에 사실을 접대하기 위해 주지 않은 역차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몽골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2월경에서 다음해 월경까지 얼음이 녹지 않는다. 5월에도 때로는 한파가 몰려와 사람과 가축이 죽는 일이 자주 있다. 여름에는 때로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오거나 눈이 온 적도 있다. 예, 그래서 비단길을 주로 이용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플라노 카라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책을 썼냐면 우리가 타타르이라고 부르는 몽고인의 역사를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로마 교황이 파견했던 이제 선교사인데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동서교육하기 전에 잠깐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표시하면요. 올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이거 되죠? 266분. 네. 잠깐만요. 이거 몇 페이지죠? 험내고 있어. 네. 266페이지요. 자,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자, 지원 14년 청주에 지원은 이제 코미나카는 영어죠. 거기 들어갈 것은 뭐죠? 시박사죠.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것은 대돌 중심으로 심리마다 설치한 것은 역참이죠. 그래서 원래는 카라폰을 중심으로 했다가 나중에 코미나카 때 수업 옮겨서 대로 이제 다시 이제 중심 역참했는데 이걸 그 문제를 냈는지 참 생각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그래서 또 입에서 이걸 보고 또 맞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입에서도 맞추고 뭐 그냥 세 개나 보면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동서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볼게요. 동서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예전에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유럽과 중동,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이동 동력, 이동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역교동과 관련되어 이제 간접적 접근 방법 있죠. 상호 접근성의 그 관련성 원리에 입각한 간접적 접근 방법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동서교육에 큰 이바지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슬람 상인들이죠. 이슬람 상인들이고 동서교육의 큰 길이 세 가지가 있어. 총길, 비단길, 바닷길. 그래서 총길과 비단길, 바닷길에 각각의 어떤 물건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그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동서교육에 보면 그 세 가지 길의 위치를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일 북쪽에 있는 길이 뭐죠? 총길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사막을 거쳐가지고 건너가는 것이 비단길. 그 다음에 밑에 남쪽에서 한 것이 바닷길. 이렇게 이제 있는데, 먼저 개척된 길은 초원길이에요. 이 초원길은 누가 개척했냐면, 선사시대부터 그 유목민족들이 개척했던 길이에요.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개척했고, 이 초원길은 그 고속도예요. 세계 중에 제일 빨라. 그래도 그 당시 서역에 있었던 그 상인들도 이 초원길을 이용했거든요. 초원길을. 근데 이제 초원길을 이용했는데 너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손님들 많이 못 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좀 느리지만 남쪽에 세원길을 만들었죠. 이게 사막길, 비단길이죠. 자, 그럼 초원길 교류 내용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기원전 8세기 때 스피터랜드 청동기 문화가 전파됐고요. 예. 그 다음 오후에 중국 침입이 됐고, 그 다음에 혼족의 서진 경로가 됐고, 그 다음 나중에 바투가 유럽 원정로를 사용했죠. 이 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전에 공군의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로브르키. 로브르키가 이동한 경로가 초원길이죠. 그리고 이제 비싼머니토기 이동 경로 예전에 얘기했는데, 요거는 좀 그래. 왜냐면 비싼머니토기가 이동해가지고 했다는 거는 1920년대 일본인 학자들이 만든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요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비단길인데, 비단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사막길이라고 해서 사막을 거쳐서 이제 건너가는 길인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이제 뭐냐면 얻었던 길이죠. 이게 왜 개척됐냐? 아까 말씀 초원길이 통행사를 가져내니까 사막 사람들이 개척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장건이 발견하기 이전까지 이미 썼던 길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나중에 장건이 발견되면서 이제 관리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중국한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관리하게 되는데, 자, 교류 내용을 보면요. 자, 서방으로부터 유입된 게 있어. 중국의 비단. 서방으로 유입된 비단. 그래서 비단이 중국의 교육상품 제일 많이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뭐라고 한다?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오고, 그 외에는 칠기, 하약, 나침판, 제지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으로 유입된 것이 뭐냐? 헬레니즘 문화, 이단 문화, 포함된 불교, 이슬람교, 로마의 여러 가지 유리, 보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보면 페르가나라는 게 있어요. 거기 그 지도에 보시면 둥암 보이시죠? 이 둥암은 소굴로도 유명하지만 청산남로와 청산북로, 그러니까 길로 길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의 중심지로서 유명한데, 그 당시 이강리가 풍로의 목줄을 지려고 서역을 원정했죠. 그때 어디를 공격했냐면 거기에 페르가나는 이제 어디냐? 거기 지도에 보시면 보이나? 네, 페르가나를 공격을 해서 그때 대한국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그랬는데, 여기에서 하늘만을 얻었다고요. 하늘만은 어떤 만이냐면 그 땀을 흘릴 때 피 색깔을 흘려. 그래서 이제 빨간색 피를 흘리는 말이다, 땀이. 그래서 연마라고요. 예, 하늘마가. 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 대원이 있죠. 대원. 보이세요? 네, 거기만 하는 거야. 대원이라고 또 하는데 대원. 보이시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늘만 얻었고, 그 다음에 보석이라든지 약재라든지 향료, 마늘, 깨, 포도 같은 이제 여러 작물들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앞에 호라고 붙은 거는 다 뭐예요? 네, 예전에 말했죠? 모나키오자죠? 그래서 저 이민족으로부터 들어온 걸 말하고요. 금은 세공법. 그 다음에
마르코폴로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그 마르코폴로의 입국 경로, 입국 경로인데 그 이게 입국 경로가 아니라 말했는데 마르코폴로가 이제 뭐냐면 그 들어올 때는 비단길이 나갈 때는 그리고 착각했어요. 네, 입국 경로고 해초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해초는 인도의 바닷길로 입국해서 중국의 비단길로 귀국했고 버퍼는 비단길로 입국해보고 중국의 바닷길로 귀국했죠. 왜 이렇게 강조되냐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 네, 누가 어떤 길로에서 어떻게 입국했는지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잠깐 이제 문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1408페이지 펴보세요. 이 중국어. 자, 해초인데 해초가 썼던 책이 유명한 뭐가 있죠? 왕호천 총준이죠? 네, 그 예전에 한번 14년 그 교육과정 예문 기출로 나왔던 건데, 네, 외워두시고. 자, 그럼 1030번하고 1031번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해초는 중국 남쪽 광주에서 배를 타고 동인도로 들어간다. 먼저 나체의 나라를 구경하고 석가가 인멸한 부시나국에 도착하여 그곳의 풍물을 구경한다. 이어 파란 아시국 등 인도의 각 지역과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옛 소련의 국경지대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와 파미르 고원 등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각 지역에 대한 정세와 풍물을 기록하였다. 더편은 대상들의 오아시스인 코타에 도착한 후 파미르 고원을 넘을 때는 눈보라의 위협과 맞서야 했다. 게다가 산길은 지독히 좁고 가파랐다. 길은 험하고 울퉁불퉁한 산길이었으며 낭떠러지는 험준하기 짝이 없었고 오직 돌로 된 이산은 천척 만척의 벽과 같이 서있어 가까이 가면 어지러워서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발 놓을 곳조차 찾을 수 없었다. 아래로는 인더스강이 흐르고 있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돌을 깎고 쏘아 통로를 만들고 의지한 사다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다리는 700계단이나 되었다. 더편은 실론에서 2년 정도 머무른 뒤 중국으로 항해 올랐다. 그러나 바다에서의 어려움은 그가 인도로 오면서 부딪혀야 했던 사막과 산에서 겪은 고난과 위험 못지 않았다. 그의 배는 사나운 폭풍에 밀려 자바로 추정되는 섬에 표착했으나 배를 구해 다시 중국 광동으로 향했다. 그러나 더편의 배는 남중국의 항구인 광동에 도착하지 못하고 또다시 폭풍우에 떠밀려 가까스로 산둥반도의 한항구에 닿았다. 네, 그래서 버퍼는 불국기를 썼던 사람이 유명한데 어디서 비단길에서 중국은 바닷길을 기획했다.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갔던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바닷길을 볼게요. 바닷길. 이 바닷길은 이제 기원전 2세기 때 개척됐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절통을 이용해갖고 이제 개척했는데 처음에 인도상인이 이용했다가 이슬람, 유럽상이 이렇게 이제 이용을 했죠. 그래서 헬레스 전투회 이전에는 좀 비단길을 이용했다가 이후에는 바닷길을 주로 이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교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의 불교와 신불교가 이 길을 통해서 동남아시아가 전파되죠. 그래서 이제 인도 문화권이 형성되는데, 특히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는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불교, 신두교, 이슬람교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인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정복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경제적 교류나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중국인들은 송나라 이후에 진출했는데 왜 송나라한테 바닷길을 주로 이용했을까요? 육선길은 막혔죠. 그래서 이제 북방 유목민족 때문에 이용할 수는 없고 주로 바닷길을 주로 이용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문화가 동남아시아 전파에 있고, 그 다음 정화의 대원 정도도 바닷길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마르코폴로는 들어올 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는 비단길을 이용했지만 귀국할 때는 바닷길을 이용했죠. 그 다음 후한 시대 때 로마 사조 때 이동 경로를 이용했다. 그래서 그 후한서에 보면 그 안돈이라는 사람이 안돈이 사신을 타는 돼갖고 사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자를 갖다 바쳤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때 안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안토니오 피우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책에서 다 마르크스에 아울리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에 아울리는 뉴스 해석하시면 돼요. 예. 왜냐면 그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갖고 이제 오형제잖아요. 그래서 네모, 트라누스, 하드니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5명 형제인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토니우스 왕조예요. 그래서 핏줄에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그 후에 이제
황제를 정할 때 세자로 그러니까 양자를 들이죠.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라는 그 뭐냐면 성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동이 되는 거야. 그 음차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표시하면요. 1307페이지에 주 1028번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실크로드는 지금의 신강위보르 자치구에서 네르아시아, 서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교통로를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동서교역로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쓴다. 166년은 로마인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발을 디디내었다. 그들은 이집트와 호네를 건넌 다음 인도를 돌아 말레이 반도 쪽으로 전진해서 인도차이나 해안을 따라 항해한 끝에 마침내 베트남 북부에 닻을 내렸다. 그 다음에는 육로를 이용하여 중국까지 갔다. 이 여행은 중국의 역사서인 호황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호황서는 그들의 왕은 중국의 사신을 파견하기를 항상 희망했다. 그러나 국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파르티아 인민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독점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황제치하 균형까지 지속되었다. 이때 대진국의 군주인 안돈이 천자에게 자신을 보냈고 그들은 상하, 물소풀, 자라 등딱지를 바쳤다. 이리하여 그 나라와 직접 교역이 시작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네, 후한사에 있는 내용인데 이때 안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신을 파견했는데 그때 상하, 물소포, 자라 등딱지 이런 것들이 로마에 사용돼요? 아니죠. 어느 쪽에? 동남아시아.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돈이 직접 파견한 것보다는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로마 황제 이름 파왔다. 그래서 다시 로마 사신이라고 했다. 왜냐면 로마 사신들이 가지고 왔으면 물품이 달라졌겠죠. 근데 이거는 아직 동남아시아 쪽에 그 물품 아니에요? 예. 사기를 쳐먹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있고, 파르티아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이란 계통에는 안 좋은데, 파르티아는 이제 도중에 로마하고 중국 간에 중개모를 통해서 반성했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반초가, 그 후한 초기 때 반초가 한 번 이제 로마와 직접 교섭을 하려고 누굴 파견했죠? 가명을 파견했죠. 근데 가명이 가다가 이제 지중해 건너고 하는데 그 파르티아인들이 이제 로마로 가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지중해에 대해서 되게 뭐냐면 거침받고 뭐 가면 죽고 하니까 그다음 가면이 쫄아가지고 돌아왔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가 그 예라도 또 에피소드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바닷길 쪽에서 또 뭐냐면 마테오리치가 있죠. 네. 마테오리치는 이 바닷길 통해서 입국했죠. 마테오리치는 어떻게 귀국했을까요? 귀국 안 했죠? 네, 그 자리에 죽었어요. 네, 중국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럼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265. 네, 260만 페이지. 자, 거기 이제 가와 마는 동서교역을 이거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은 1번 무덤에 답하시오. 그래갖고 이제 그 총길, 그 다음에 비단길, 바닷길 해갖고 동서문화교류의 교통료의 생략인 문화교류 내용을 각각 두 가지 쓰시오. 요거 아까 했던 거 총길, 비단길, 바닷길 있는 내용들 쓰시면 되고요. 자, 가와 마의 동서교역이 이용한 여행이다. 이 왕복 여정 중에 바닷길과 관련 없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보면요. 자, 거기 이제 가는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가 그 소아시아에 그 뭐냐면 그 정복한 뒤 파견된 사실이 116년 호황에서도 나간처여서 황제에게 상하라든지 그 다음에 무각은 코뿔소 뿔 있죠? 코뿔소 뿔.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바다 거북에 등껍질 있죠? 등껍질 이런 것도 갖다 바쳤다고 하죠. 이 바닷물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누구도 여행기는 뭐가 관련된 거죠? 총기. 네, 그래서 이제 그 2번이고, 다는 이제 해초인데, 해초는 바닷길로 돌아서 비단길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것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동진의 버컨도 비단길로 가가지고 바닷길로 돌아왔죠. 예, 그래서 관련도 있고, 그 다음에 아테네시는 바닷길로 가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죠. 예, 그래서 답이 2번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 그 저자들 외워주세요. 그대로 예문을 낼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예요? 누블록이 무슨 여행기 썼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주가 뭘 썼느냐? 그 다음, 버퍼니 불국필. 누구 여행기 썼는데 이거 뭔지 알 수 있어. 뭔지 몰라서. 예. 그래서 책 이름 이렇게 다들 외우시는 것도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마테오리치가 썼던 책, 천주시와 기하본번. 천주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하본번은 감당하죠. 예.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물어볼 수 있어. 그냥. 예. 그래서 요거 좀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동국교통로 묻고, 받고, 쉬었다가 명나라 정치 부분 넘어갈게요. 써주세요.